어제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운조 커피를 좀 대접해드렸거든요. 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을 만나보도록 하죠. 양승범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되게 말투가 다정해요. 상냥한 남자. 자, 근데 주변 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좀 달라요? 좀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좀 네. 친구처럼 다가가는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편하게. 어. 편하지만 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엄해요? 엄청 편합니다. 아, 그쵸.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싫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맞아요. 할 때는 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할 말도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할 말이 있지. 우리 또 보고 계신 팀원들 그래도 제가 엄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에 실적 발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기업별로도 한번 짚어주실 것 같고 뭐부터 볼까요? 우선은 어제 이제 뉴욕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요.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긍정회로 한번 돌려보고, 예. 찰스 수압 실적 발표 나왔는데 다행이다. 우선은 대형주는 지난주에 굉장히 잘 나왔고, 네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처음 찰스 수압 실적 발표했는데 여전히 좀 양호한 편이라서 우선 은행 문제는 이대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또 긍정회로를 두 번째로 돌리고, 네네. 세 번째는 최근에 침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물 경기랑 주식 시장의 좀 관계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려는 있지만 실적 시즌을 맞이해 보자. 또 이런 세 번째 긍정회로 돌리는 오늘은 긍정회로로 진행되는 로봇입니다. 별명은 화남이지만 화남이지만 화목한 남자. 화목한 남자? 길장. 알겠습니다. 자,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발표됐길래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우선은 뉴욕 연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발표하는데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 제일 높은 빌딩 아니에요? 뭐 그리고 예전 영화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맥라이언. 우리 때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요. 90년대 중반에 아니 저는 맥라이언 책받침 있잖아요. 코팅된 책받침 그걸로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이거 나이가 밝혀지는데. 예. 그 뭐였죠? 학교 때 많이 무슨 좋아했죠. 무슨 편지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뉴욕을 대표하는 빌딩이다 보니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내용은 200개 제조업체 CEO들한테 네.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약간 공급자 관리 예산이나 그러니까 PMI 지수랑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 네. 0보다 크면은 경기가 확장이고 0보다 작으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는 걸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3월에 마이너스 24.6이 나왔어. 마이너스 24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한 마이너스 18 정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좀 나쁘지는 좀 줄어들지만 나쁜 상황이 아닐까 했는데 네네. 예상외로 10.8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크게 역대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2년 7월 8개월 만에 최고치 어찌됐던 지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나올 거니까 말씀하세요. 네.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팍 튀어오르면서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어떤 시장 경기를 가르치는 바로미터나 굉장히 구체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CEO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림, 개략적인 그림으로 좀 볼 수는 있고 중요한 거는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 21에서 플러스 25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신규 주문이요? 예. 네. 기존에 이제 신규 주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PMI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회로를 돌릴 수 있다. 물론 아직 5월 1일에 PMI 지수가 나와봐야 알겠고, 네네. 이건 이제 뉴욕의 제조업에 한정된 거고, 네. 미국 전체적으로는 좀 지켜는 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긍정회를 돌려보면 추이가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5월 1일 발표되는 4월 PM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21년 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11월부터 5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하회 폭도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 폭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적어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4월에 좀 3월에 바닥을 다지고 네네. 4월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서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 차후에 나오게 되는 이제 경제 전체를 대변하게 되는 PMI 지수나 이런 것들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긍정회로를 한번 살짝 돌려보자. 요즘에 안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요즘에 물가도 아니고 사실 금리도 아닌 것 같아요. 금리도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는데 뭐 여기서 한 번 올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침체 우려니까 오히려 그 침체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보인다는 거네요. 예. 어허. 그래서 바닥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긍정 회로로 좀 이 지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우선 뭐 뉴욕의 공장들은 잘 돌아가고 있고 신규 주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제 좀 희망회로 시장의 희망회로가 돌아가면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도 조금 소폭 올라갔고 또 달러도 약간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에 금리 올릴 확률이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패드워치에서 보시면 금리는 누가 봐도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5월에 한번 금리 올리면 금리 인상은 끝이다라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월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우려는 있지만 네.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려는 있지만 담담히 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 싶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예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완전 중요한 질문은 전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뉴욕에 공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좀 찾아보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욕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항상 동행을 하거나 선행하는 지표는 아닌데 추이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뉴욕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다른 데는 계속 침체할 거냐 가능성을 봤을 때 다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은 안 하더라도 네네. 바닥을 다지고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에서 담담히 가보자. 시장은 이걸 저도 항상 몇 번 여쭤봤던 게 출연자분들한테 여쭤봤던 게 원래 시장은 이렇게 우려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거였던가요? 라는 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따가 또 여쭤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장은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공포, 우려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근데 최근에 뭐 저도 필드에 있어 보면 지점에 있어 보면 지금 주식 있는 거 좀 팔고 현금화해야 되냐? 네. 라는 질문이 많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따라가냐? 물론 국내 시장의 일부 섹터,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은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조정만 받으면 사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열 양상이 보이는데 시장 전체적이거나 특히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현금화해서 침체가 온다는데 하반기에 더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경험상 과열은 아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표들은 지금 매수를 외치고 있네요. 뭐 많은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표현을 다수가 가는 거와 시장은 좀 다르게 항상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업별로 한번 볼까요? 찰스 슈왑이 슈왑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기업은 아닌데 SVB 사태 이후에 과연 중소형 은행들은 견조하냐, 예금이 얼마만큼 줄어서 시장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다행히 일부는 좋고 일부는 나빴지만 많은 부분이 예상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네네. 우선은 EPS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0.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했고 예상인 0.9달러보다도 소폭 상향해서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감소했지만 순이자 수익
순이자 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대 마진에 운용 수익을 더한 것도 네. 2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습니다. 물론 직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는 했는데 전분기 대비. 예, 전분기 네.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는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고요. 이제 많은 부분이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예금이 네. 많이 이제 뱅크런을 통해서 나간 거 아니냐. 네. 물론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아니고 이제 대형 증권사이나 증권사죠. 네. 운영하는 구조가 예탁금을 가지고 뭐 부채를 사는 SBB 같은 이 투자 형태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뭐 마찬가지로 회사가 망하면 내가 맡겼던 주식을 사기 위한 예탁금들이 그쵸.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뱅크런이 있었던 거 아니냐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약 16% 정도밖에 예금 계좌 잔고가 줄지 않았고요. 예. MF 잔고는 오히려 28% 증가해서 3,578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네네. 기존에 이제 예탁금이나 예금 형태로 있으면 그거를 금융기관이 재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통화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네네. MF에 들어가게 되면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도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는 그러니까 좋은 면은 아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MF로 사실 돌아갔기 때문에 평시라면 이게 예수금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증권사가 또 돈을 굴리고 해갖고 뭐 돈도 벌고 뭐 이게 재투자도 하고 하는데 평시라면 그게 좋은데 지금은 이거 예수금에 넣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채권 가격 떨어져갖고 뱅크런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뱅크런이 아니라 스탕런은 좀 스탕런 약간 어감이 좋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수금에 있었던 돈들이 상당 부분 물론 이게 직접 옮겨갔다고 증명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MMF로 옮겨갔다. 이자 주는 MMF 상품으로 옮겨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썩 긍정적이긴 않지만 낫배드한 상황이 된 거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은행 예금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 감소를 하고 일평균 뱅크 수입 규모라고 해서 고객이 이제 여유 자금을 네. MF로 옮기는 것들이 이제 단기 자금으로 옮겨가는 것들이 파산 직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다. 다시 MF를 팔아서 주식 자금으로 옮기는 걱정이 것들을 많이 하고 사라졌다는 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보면은 지금 지점에 있다 보면 작년에 우리는 레고랜드 사태 때 네네. 사실은 먼저 사전을 겪었는데요. 네. 그때 기사를 보면은 뭐 매달 예금 은행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뭐 몇십 조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예탁금 증가하는 속도를 좀 보면 은행에서 다시 증시로 조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들이 경험적으로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근데 미국도 은행 사태를 3월 중순에 겪었지만 그 이후에 최근 몇 주간은 그런 부분이 좀 진정이 되고 증권을 사기 위한 자금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CEO가 말을 해줬고요. 우려대로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순이자 수익도 감소했지만 예금이 줄어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잘 선방을 했다. 순이자 마진, 순이자 매입 잘 선방했고 그러니까 저기 인상적인 부분이 분기 동안에 1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찰스 수합에서만. 그 예. 찰스 수합이 무섭다고 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좌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 3월에만 1,320억의 달러가 예탁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 이후에 네. 일시적으로 자금은 좀 안정 자금으로 넘어갔지만 네. 그 3월 말 4월 초에 다시 그런 것들이 예탁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위축됐다가 다시 돈 넣었군요.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주식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물론 이제 추후에 은행들 실적 발표들이 있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중소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중형급의 이제 찰스 수합 가장 우려했던 찰스 수합이 네네. 실적을 선방함으로 인해서 SBB 사태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뭐 예탁금이 줄고 은행의 예금이 줄면서 대출이 큰 폭으로 줄거나 네. 예금이 지속적으로 뱅크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은행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건 아니야? 라는 거는 어느 정도 3월 말자로 일단락이 된 것 같다로 짐작하는 긍정 회로를 한번 또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슈왑 그 실적을 통해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찰스 수합이 나왔고 오늘 뭐 BOE 뱅크 그리고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들이 실적 발표하고요.
내일은 모건 스탠리, US 뱅코프, 자이언스 은행, 그리고 20일은 키포프, 피프스 서드 뱅코프 이런 중소형은행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네. 가장 중형급 하나는 큰 산을 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4일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나오는데 뭐 이 녀석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네네.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워낙 요즘에 매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하시는 물량이 많아서 와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원래 우리 어닝 시즌 때 한 번도 안 쳐다봤던 이 기업의 어닝을 한번 이번엔 봐야 되겠네요. 24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24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다른 기업들이 훨씬 중요도로 따지자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이번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많이 몰려 있어서 이것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워낙 굵직한 기업들 뭐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그쵸. 기업들인데 TSMC까지. 어제 또 판승철님께서 네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중복해서 얘기는 안 하려고 패스를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TSMC도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한다는데 주가가 그 앞서서 이제 주문 줄인다, ASML 주문 줄인다 해갖고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뭐 얼마 나오진 않았으면 한 33개 기업 전체 시총이 한 10%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평균 S&P 500의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한 70% 조금 안 되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9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요. 이거는 2012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실적 시즌이다. 같은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요? 같은 기간으로? 우선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90%. 물론 이게 평균에 수렴해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점점 줄 수는 있겠지만 4월 첫째 주에 봤을 때 4월 기준으로, 첫째 주 기준으로? 지금 가장 강력한 실적 첫 주를 보내고 있다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물가가 많이 오른 시점 그리고 물가가 오른 다음에 이게 물가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에 기업들이 가격 전이 효과로 인해서 네네. 매출 가격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들이 80년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물론 제조업단에서 좀 보여줘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포문은 좋았다. 시작은 좋았다. 시작이 뭐 절반이니까 이번 실적 시즌은 절반은 반은 좋았다. 반은 좋았다. 네. 잘만 넘기면 네. 4월은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따뜻한 4월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생각을 90% 그러니까 비트율 90%를 언제 봤었냐면 2020년도였었나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2020년, 2021년 한창 불장 때 그때는 진짜 실적 발표할 때마다 거의 90% 육박하는 맞습니다. 비트율을 나타냈었거든요. 막 89%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100개 발표하면 100개 중에 89개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던 그런 비트율을 확인했었는데 지난 분기가 아마 67%인가로 확 낮아졌을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출발이긴 하지만 벌써 90%다. 나중에 좀 낮아지겠죠. 좀 뭐 평균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던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수렴하는 그 정도만 돼도 시장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돌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도 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만 맞춰도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고 이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런 부분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 하셨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침체가 왔을 때 주식시장은 어땠는가? 그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움직이면 주가는 선행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선행했느냐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를 맞추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침체가 기존에도 SBB 사태 이후에 침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시장에서 더 크게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사록에서 마일드한 리세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두가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뭐 증시는 지난번에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의 증시 사계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섹터별로 움직임은 좀 다른데요. 기준 금리가 이제 인하를 앞으로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될 거고 5월달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과거에
금리 인하 시기의 주가의 방향은 항상 즉 금리가 인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고정관념처럼 갖고 계신 약간 등식으로 네. 금리 인하는 주가 하락이야 네. 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총 6번 정도 있었는데요. 네.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반드시 하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회색 부분이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금리가 인하를 했지만 네. 경기가 침체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 때고요.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선언되지 않았을 때는 네. 주가가 S&P 500 지수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예. 그게 80년대 중반에 그랬었고 8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 이후에도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보시면 89년에서 90년대에도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지만 침체 시그널이 없던 이 초록색 칸에서는 S&P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침체 신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침체가 바닥을 찍고 진정되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다시 또 올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IT 버블 사태 이후 혹은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 하락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험으로 그러신데요. 2000년대 초반은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네. 금융위기 사태 때도 당연히 금리를 내렸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직전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그때는 경기가 침체 신호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표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리도 내리고. 네. 결론은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침체다. 합쳐져야 이거든요. 된다.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네. 경기 침체, 즉 물가가 잡혀서 그냥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네. 주가에는 더없이 긍정적인 거고요. 네네. 경기가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주가에는 독인 거죠.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독이냐 아니면 득이냐 약이냐는 거는 침체인데요.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곳은 NBER이라고 미국의 국가경제연구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찾아보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수개월 이상의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상당한 감소가 네. 와야지 경기 침체로 선언을 하겠다. 저도 인데요. 이거 예전에 그 NBER 처음에 경기 침체 막 논의 있을 예. 때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보니까 한 8가지 정도의 기준이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표가. 그 8가지가 현격하게 안 좋아졌을 예. 때를 NBER은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럼 그런 지금 어떤 것들이죠? 그 현격하게 안 좋아져야 되는 지표들이 예, 6가지 지표인데요. 6가지예요. 8가지인데요. 예, 네. 예, 말씀하신 8가지. 것처럼 예. 고용, 소득, 지출, 그다음에 월간 발표되는 지표 네. 2가지랑 실질 GDP, 실질 GDI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면 기술적 침체로 말을 하죠.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대 그 22년 1분기, 2분기에도 네. 마이너스 GDP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침체가 선언되지 않았거든요. 모르죠. 뭐. 예. 아직은 선언되지 않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거,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평균 7개월 정도 이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벌써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는 침체가 아닌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를 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목이 많이 마르시죠? 예, 네. 덥네요. 그림을 한번 예,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6번의 금리 인하 시점, 그래서 침체가 왔던 시점을 보면 경기 침체, 이 핑크색 선이 이 분홍색 선이 경기 침체를 선언했던 시기고요.
검은색 선이 경기 침체를 종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선언하고 나서 80년대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네네. 예, 경기 침체를 종료하고 나서 주가가 쉬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침체를 미리 알았네요. 그렇죠. MBER이 선언하기 전부터. 예. 와. 그리고 82년에도 경기 침체를 선언했지만 주가가 소폭 조정받고 주가가 오른 이후에야 경기 침체 종료가 왔고요. 네. 90년대에도 보시면 경기 침체를 선언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당연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2001년에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선언이 됐고 이때는 다행히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네.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금융위기 때도 경기 침체가 선언되고 나서 바닥 다진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고요. 뭐 팬데믹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MBER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사전적으로 직관적으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ER이 사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MBER이 보고 있는 8가지 지표를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네. 추이를 봐서 침체가 올 것인가를 시장보다 그러니까 연구소보다 먼저 판단을 하거나 네네. 두 번째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장단기 금리차가 네네. 확대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로 판단을 하거나 세 번째는 많은 어떤 학자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서베이 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첫 번째 MBER이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늦고요. 네. 그 MBER이 판단하는 8가지 지표를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한다.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무슨 항목인지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거 MBR 들어가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저도 그때 했던 게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걸 프레드 가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하긴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장단기 금리차를 대부분 많이 보시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발표했던 교수님조차도 최근에 단기 금리의 급등은 네. 물가로 인한 선제적인 반응이고 이미 어느 정도 기업이 대응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비용을 감축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100% 온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그러면은 서베이를 보고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자, 나올 좀 겁니다. 잠깐 네. 보시면 예,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네. 근데 이제 49%, 50%에 육박하는 즉 절반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관련 설문 집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60년대, 70년대도 없던데 지금은 누구나 경기 침체가 오는 걸로 지금 절반 이상이 보고 계시고 네네. 블룸버그에서 일드 커브나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나 주요 경기 선행 지표 등을 변수로 해서 나오는 산출로 하는 모델로 봤을 때 현재 1년 내에 경기가 침체할 확률이 100%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말하는 경기 서베이 조사를 보면은 경기는 침체는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라면서 경기가 침체가 오면 시장 하락이잖아요. 시장은 하락일 텐데 네. 지금은 그 좀 담담히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장은 추후에 조정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금리가 언제 인하하느냐 연준은 올해는 아니라고 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은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나 내년에 올 금리 인하를 미리 걱정해서 지금 팔고 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실적 시즌이니 담담히 가보자인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좀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밤길을 갈 때 네. 적어도 프레시 정도는 있어야지 좀 덜 무섭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은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지를 봐야지만 단기적으로 경기가 조금 그래도 일부 회복이 되는 추세인가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가장 동행하면서 민감한 게 사실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들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은 경기가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찰스 수압 실적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이게 3월 중순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차환이 잘 되는지는 꾸준히 지켜는 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신용 경색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이제 물가는 뭐 이구동성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이번 달에 CPI랑 기준금리가 만났잖아요. 5%에서.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물가는 잡혔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지 않더라도 물가는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장도 그러다 보니 하방 경직성이 좀 발생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 채권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제 무브 지수와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그린 건데요. 예, 뭐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 빅스 지수가 이제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침체가 오고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 4월 시장은 모두들 좀 변동성이 좀 덜하게 좀 시장의 장중 변동성도 좀 덜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주식을 살려는 대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포모들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최근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4월달 실적 발표 시즌에는 낮아진 눈높이를 비트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대기 수요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은 경직하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이 되니 크게 대세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위아래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은데 추세적으로 하단은 높아가고 상단도 높여가는 약간 상승 추세의 박스권이 4월, 5월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오랜 이 이야기 중에 딱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굳이 하반기에 주식시장 빠질 거 겁내서 지금 미리 팔 필요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지점에서는 조금 올랐으니 팔아야 될까요? 이 인간 지표 이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금 쭉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게 맞는 것 같아. 굳이 내가 올해 뭐 가을에 떨어질 걸 지금 미리 팔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금리에 덜 민감하고 금리는 이제 고정이 될 거고 그렇다면 대형 기술주들이 좀 시장을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댓글창에도 셀인 옥토버, 셀인 노벰버라고 말씀. 그건 저희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저희가 뭐 시기를 미리 짐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창에 팀장님 정말 잘생기셨다고. 어느 분이 이거 뭐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